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우파의 가치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 시민들이 지금도 5.18에 대해서 굉장히 배관시하는 시각이 많은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분 태극기 들고 버스에 올라가 계시죠. 그리고 이 국기는 오파 말라 이런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불렀고 또 당시에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동 수상자, 거수자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있는 이적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대치 중이든 계엄군에게 넘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 10일가량 일종의 해방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방구 상태,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도 광주가 그렇게 강력 범죄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뭘 사소한 범죄가 있었겠지만 그 공권력 부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 강력 범죄가 없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많은 우파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광주 5.18이 당시에 1980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안에서의 그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투쟁이자 희생이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5.18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북한군의 침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그 의혹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 이제 지만원 씨 나오고 있는데 북한 특수군 이야기, 이분이 광우순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사례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만원 씨가 이게 그 어떤 이분을 당시에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면 장갑 그리고 기관총 무전기를 다루는 전투 프로고 그 대형 군 지휘부 무전기를 장착하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이 내열성 기능 장갑에 성면 장갑을 착용하고 이런 정도 갖추고 저 포스를 보면은 우리 특수군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포스다. 이런 사람은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말 그대로 이 전투 프로 기계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여기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동욱 전 기자 아실 겁니다. 조선일보 전 기자, 월간조선 기자였던 그분의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 무전기라고 했던 거, 이게 그 1962년 개말에서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통달 거리가 8km밖에 안 되는 소부대 교신 장비라고 원래 지만호 씨는 이게 대형 부대를 지휘용했다고 무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사진에서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관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훈련소에서 보셨을 겁니다. AR 소총이라고 있죠. 20발들이 탄창 삽입식 자동 소총입니다. 현장에서 총열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알이 나와 있는데 이거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면 장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열성 성면 장갑은 총열을 교환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총열 교환하는 성면 장갑은 벙어리 장갑입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면 알고 있듯이 손가락에 다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만호 씨가 말했던 부분은 전부 하나도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김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정체를 알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사진 찍힌 사람이다 해서 나타난 분이 있었습니다. 차복환 씨라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분한테 그러면 이 탄띠를 왜 거기다 걸쳐놓고 있으냐 그랬더니 멋있게 보기 위해서 폼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 단적인 그 5.18에 관련된 오해 중에서 하나의 사례만 이야기한 건데 또 이제 5.18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파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폭동이냐 민주화냐 하는 그런 이제 대립 구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아시아 자동차를 가서 장갑차를 몰고 나왔니 어쩌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폭동과 민주화라는 게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면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민주화라는 게 그 어떤 유혈 폭동하고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유혈 폭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민주화 진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4.19만 해도 4.19에 대해서는 우파 시민들 별로 시비를 거시지 않으시는데 4.19 당시에도 무기가 털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5.18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5.18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그 배관시하고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5.18이 1980년 5월 27일 공식적으로는 진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5.18이 1980년에 5월 27일에 결코 진압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시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1980년대 내내 이 5.18을 이슈로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이 문제가 잠잠해진 적이 없었고, 저도 이제 운동권 출신입니다만은 80년대 내내 학생 시위니 뭐니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투쟁을 해도 5.18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가? 5.18이 사실상으로는 진압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진압되지 않은 5.18이 결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5.18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돼요. 박종철, 그다음에 이한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5.18일 진압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5.18의 이 승리로 마무리된 게 그 결과가 87년 체제, 우리가 흔히 육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체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87년 체제, 육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 87년 체제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그 단적인 그 지표로 각 공화국 지탱 그 기간하고 육공화국 이 기간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1공화국부터 이 6공화국까지 보면은 가장 길었던 게 사실은 저기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이죠. 하지만 그 뒤로 이 6공화국이 들어선 뒤로 보면은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6공화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5년 3개월이거든요. 그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39년 6개월하고 거의 맞먹는 세월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는 체제 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흔들면 흔들리는 공화국, 그래서 계속 개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체제들이었는데 6공화국 들어서는 35년 3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고 보면은 이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시기랑 맞먹는 시기를 같이 이제 채울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개헌 논의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87년 당시에는 개헌 그러면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면은 개헌 이야기는 많은데 합의점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10사람이면 개헌 논의는 11개라는 뭐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87년 체제가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87년 체제에 어떤 체제 안정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이건 뭘 말하냐면은 5.18의 결과물로서의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가 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87년 체제를 대한민국의 정체성, 체제 정체성 자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건국 이후 가장 오래되는 6공화국, 1공화국, 5공화국 전체가 비슷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체제이고 그만큼 체제 안정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고 또 87년 체제는 포스트 박정희 시스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지만 민주적 절차, 인권 노동 등의 가치는 사실은 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돌관 작업으로서 성과를 일단 올려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지금 5.18에 대해서 또 우파 시민들 중에서 현재 지금 박정희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만이라도 당시 유신 체제로 돌아가면 아마 현재 우파 시민들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들고 나오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체제는 불가피했지만 동시에 그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안정성이 결여된 체제였다는 거. 그래서 87년 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의미, 여기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87년 체제 이전에는 어디 파출소라도 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공포심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언제든지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저기 그 공권력의 그 폭력이라는 게 상당히 막 좀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민 행정부서,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급행료, 흔히 와이로라고 불렀죠. 이런 것도 뭐 드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게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근다고 해서 어떤 구조적 비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직접 국민들이 체험하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비리는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체제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로 인식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제가 젊은 세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세대랑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는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삐딱했거든요.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좀 언제든지 이 체제가 우리 체제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체성, 이게 이 체제가 우리 체제다 하는 생각을 별로 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뭐 흑수전이 뭐냐고 헬조선이 해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젊은 세대들에서 국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뽕 현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과대 포장하는 현상도 사실은 87년 체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개헌 논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헌 논의는 많지만 이거다 하는 개헌 방향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1987년 체제, 육공화국이 갖는 체제 안정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지금도 우파 시민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다수라고 보는데 5.18에 대해서 좀 거부하시는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어지냐면 87년 체제를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됩니다. 5.18은 87년 체제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5.18 거부는 87년 체제로 거부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5.18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4.19까지도 거부하시게 되고 그러게 되는 게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뭔 문제로 이어지냐면은 우파가 지금 그 북한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5.18을 거부하게 되면 87년 체제를 거부하게 되고 민주화를 거부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북한이나 중국 그런 체제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별성을 스스로 우리가 없애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87년 체제는 민주화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개방화, 유연화, 국제화를 위한 투쟁의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5.18에 대해서 갖는 거부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파가 결국 역사의 진보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결과가 된다. 민주화라는 것이 우파와 무관한 게 아니고 민주화에 우파도 기여한 몫이 적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은 전두환 등 신군부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야 할 대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왜 그렇게 서울의 봄을 이게 짓밟고 또 5.18에 대해서 이렇게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행동을 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째, 박정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대한민국 총자본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박정희 시스템 유신체제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좀 더 개방화되고 유연화된 체제로 가야 된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 총자본의 요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우방들도 마찬가지 요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군부는 일종의 변화 관리, 과도기의 관리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신군부가 했던 5.18들 이런 부분 때문에 신군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민주화 요구를 짓밟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 80년에 5공화국 개헌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을 때 90%가 넘는 찬성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정치 활동을 이게 중단시킨 상태에서 나온 결과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군부에 대해서 5공화국에 대해서 이게 거부를 했으면 그 정도 투표율이 나왔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침묵하는 다수가 지지하는 저는 그 신군부가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그게 5공화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18 당시에 광주에서 신군부는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저는 그 배경인가 부마 항쟁 당시에 강경 진압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부마 항쟁 당시의 진압은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때도 공수부대가 동원이 됐죠. 근데 폭력적인 진압을 하니까
부마 항쟁은 그렇게 큰 아주 심각한 유혈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고 진압이 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평온을 되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파출소 털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광주와 부마의 사이를 신군부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산과 한마디로 봐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차이, 분위기 차이를 몰랐다는 거죠. 김대중의 역할, 산업화 당시에 호남이 소외되고 분노와 이걸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결정적인 분위기 차이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그리고 신군부회가 호남 출신이 장세동 씨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신군부에 한마디로 인적 한계, 출신 지역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남의 특수성, 김대중의 역할이나 호남의 소외와 분노를 이해할 만한 그런 부를 전달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부마 항쟁 당시에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니까 통하더라 하는 그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신군부가. 그래서 광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게 광주에서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월남전 당시에 제가 이제 나중에 80년대에 저도 민주화 운동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광주 5.18 당시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출신인데 본인도 월남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남전 당시에 일부기는 합니다만 머나먼 지역에서 이민족을 상대로 굉장히 좀 잔인한 전투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광주 5.18 당시에 전투 경험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군부가 이 정치 경험이 부족했어요. 정치 군인이기는 했는데 그런다 해서 정치적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경험의 부족도 5.18 당시 진압에 영향을 주었다. 경찰과 다른 공수부대의 기본적인 시위 진압 매뉴얼, 경찰과 시위 진압 매뉴얼의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5.18은 어떤 계획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신군부도 가급적 최대한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박정희 이후에 포스트 박정희 체제로 넘어가자는 요구였고 사실은 5.18 당시 시민들도 민주화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인 충돌이 끔찍한 비극으로 번진 사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공화국이 우리 역사에 남긴 것 저는 이제 5.18과 관련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 신군부는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고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학살범 이제 이런 식으로 살인마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공화국은 장기 집권에 대한 최초의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8차 개헌이 1980년 10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선거인단에 대한 간선제를 유지를 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유신체제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단임 조항을 개정해도 당시에 개정한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헌정사상, 어떤 장기 집권을 더 이상 장기 집권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신이 헌법에 반영된 최초의 사례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연장돼가지고 6공화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과연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굉장히 역사에 대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방화, 위헌화 조치를 한 정권이 5공화국 정권이에요. 통행금지 해제하고 연좌제를 폐지했습니다. 컬러 TV 방송을 허용하고 프로스포츠 시대를 개막을 했죠.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유화하고 개방경제를 지향했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IT, 인터넷 시대에 토대를 깐 것이 국가기관 전산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5공화국 경제에 있어서 무슨 이제 3전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5공화국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중화공업 구조 조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이 끝난 게 사실은 중화공업 무리한 투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수습하고 지금 이 중화공업이 지금의 우리나라 먹거리를 만든 어떤 밑바탕을 깐 게 중화공업 구조조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국제그룹 해상 같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초가 중화공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87년의 개헌과 평화적 정권 교체, 6공화국의 출범도 결국에 보면은 그 5공화국의 업적 위에서 민주화의 노력이 꽃피운 성과라고 저는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인식은 5공화국과 6공화국이 대립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가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5공화국의 노력한 토대 위에서 그리고 민주화의 노력이 꽃피었다. 어떻게 보면은 5.18 당시 서로 맞부딪혔던 시민군과 그 신군부가 사실은 같은 가치를 지향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문제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제 5.18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5.18을 전면 긍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김정은과 대화하는 이제 그 문재인 남북 정상회담이죠. 광주 이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광주 시민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광주가 조국이다나 이런 깃발을 들고 올라왔어요. 솔직히 정말 제가 너무 저도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 출신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기 김승환 전북 교육감으로 사면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이냐면은 그 자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삼성그룹 취업을 시키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 한마디로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면임을 했거든요. 송갑석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됐습니다. 송갑석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민주당 그 광주시당 위원장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름 송갑석이 김일성을 존경했다고 했던 그 전대의 의장이었고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했던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광주 시민들이 이런 사람을 여기 자기 정치적 대표자로 뽑아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향이 광주고 지금도 친인척이 광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친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광주 시민들의 분위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이 반기업, 반시장, 그리고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반 대한민국 아니냐 이야기하면 다분들 파쩍 뜁니다. 말이 안 된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기업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시장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반기업, 반시장이고 반대한민국이란 말이냐. 그렇게 반발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냐 그래요. 당신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정치적 대표를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당신들의 정치적 대표로 뽑느냐.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아니 주사파 출신들 그리고 반대한민국 성향의 그런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반대한민국 세력이 민주당으로 총 집결하고 있고 주사파 세력이 아성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사파의 그 좌파의 자두리 양식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정책 선택을 해놓고 당신들이 주사파가 아니고 좌파가 아니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정일성이라고 있습니다. 정일성 흉상을 광주 시내에 만들어 놓고 정일성 거리라는 정식 도로명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광주 출신인데 거기 중국에 일제시대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 항일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에 입당을 거기 공산당에 조선 여기 조선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6.25 때도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과 중국에 충성을 했던 음악가거든요. 그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작곡하기도 해서 중국에서는 그 인민 음악가라고 그런 식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동상과 흉상과 이런 그 거리 기념비를 만들어놨거든요. 광주에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이런 흉상 같은 게 하나라도 있는가?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장담해도 좋은데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한 대한민국의 이 주역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미워하는 지역이 아마 광주일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그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이런 사람을 기념하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보는데 5.18에 대해서 우파 시민들이 이 한마디로 말해서 북괴 그 공작에 의한 거 아니냐고 자꾸 좀
그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만든 이유도 현재 광주의 행동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가 현재 좌파 그리고 주사파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광주를 가장 중요한 광주를 대표하고 있는 5.18을 대표하고 있는 광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좀 왜곡된 시각으로 배가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18에 현재 5.18을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 게 광주의 그리고 호남의 현재 행동이다. 호남의 정치적 선택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7년 체제에 들어와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김동진 명창인가 하는 분이 그 무슨 그 광고 CF를 하면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했던 그 카피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훌륭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실은 조선이 좋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폭벽을 성향이 강해지고 뭐 민비나 고종에 대해서 미워하고 마치 근대화를 추진한 군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87년 체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7년 체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족적이었다는 것과 함께 이 근대화로 대한민국의 근대화 성과를 거부하고 반근대, 전근대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게 87년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5.18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5.18의 문제가 저는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합니다. 5.18에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유공자 공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번에 김재원 최고가 이 문제 때문에 1년 이제 그 어떤 당권 정지돼 가지고 사실상 이게 이제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던데 저는 이제 이번 분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고 과거 사건에 대한 평가도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18이 광주만의 5.18이 아닌 대한민국의 5.18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광주 출신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5.18이 87년 체제 만들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5.18이 이렇게 광주만의 5.18로 지금 국한되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광주만의 비극이 아니고 5.18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의 가치를 대변하는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정책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광주의 정책 선택은 광주의 정책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반기업, 반시장,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반대한민국, 반근대의 가치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거. 저도 40몇 년 만에 고향에 광주에 내려가지고 2년 동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2년 동안 그 광주에 현지에 있으면서 좀 뼈저리게 느낀 게 저도 그 나이 늦음하게 다시 이거 사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호남 혐오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호남 혐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게 된 건 호남 혐오가 옳은 건 아니지만 호남 혐오를 불러올 만한 요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좀 대한민국과 다른 질서 그런 게 지배하는 땅이 호남 광주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과거에는 87년 체제 이전에는 그리고 87년 체제 초기에는 대한민국과 호남만의 어떤 질서를 자기들이 살아가면은 그냥 이걸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으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87년 체제에 호남은 주사파와 함께 87년 체제의 원어입니다. 87년 체제는 민주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사파와 좌파가 그리고 호남이 5.18을 앞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승리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87년 체제예요. 87년 체제에서 정치적 위너가 주사파와 호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원어라는 위상을 갖고 있어요. 호남이 이 위상으로서 주사파와 함께 손잡고 좌파로적인 가치를 대한민국에 퍼뜨리는 대한민국을 잠식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 혼란과 안보 위협, 경제 성장의 부진 등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공짜 근성이 만연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우리가 5.18을 바라보는 우파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이 1987년 체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고, 호남과 5.18에 대한 혐오, 저는 지금 우파 시민들의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는 그 부분 밑바탕에 호남에 대한 혐오가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하는 그 부분이 다른 소재를 찾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소재도 있습니다. 그 소재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5.18이기 때문에 5.18을 빌미로 저는 호남을 혐오하는 그 우파의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5.18을 많이 비판하는 지만원 박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의혹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분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예, 저는 5.18에 대한 혐오가 아닌 비판. 저는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혐오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혐오하는 자는 절대 비판할 수 없고 비판하는 자는 혐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혐오라는 게 어떤 위너가 아니라 패배자의 워딩이거든요. 그리고 혐오의 발언은 결코 담론 시장에서 자기 위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과 5.18에 대한 혐오가 아닌 당당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화의 가치를 탈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저는 헌정질서의 재구성, 다른 말로 하면 개헌입니다. 이 개헌을 통해서 지금 그 좌파와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우파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파와 좌파 대립이 건국과 산업화를 한 세력과 민주화를 한 세력이 이게 대립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가 결국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근대화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간에 보완해내는 그런 가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건국이 있었어야지 산업화가 가능했고, 산업화가 있었어야지, 성과가 있었어야지 그 토대 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일종의 좁은 의미에서는 근대화의 완성이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의 저는 완성은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대화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 차원을 떠나서는 대한민국 내부의 근대화의 완성은 민주화라는 차원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우파 시민들이 건국과 산업화, 이 부분과 민주화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근대화라는 가치 속에서 하나하나 포괄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보완해주는 가치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 관련해서 좌우 어느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우리가 승리했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의 가치 안에서 역사적으로 화해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시 5.18에서 서로 충돌했던 광주 시민과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 시민과 그리고 그 진압했던 신군부가 크게 보면은 5공화국의 업적 위에서 6공화국의 가치가 가능했다는 거, 이런 점에 보면은 어떤 역사적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립 충돌했던 5공화국과 신군부와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요구가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바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향해서 서로 의식하지는 못했고 서로 가장 극렬하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했지만 역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로 수렴되고 통합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